전문적인 물류 서비스가 필요할 땐 로지브릿지를 검색해보세요. 쿠팡의 성장 여력 자체를 제한시키기는 어려울 거다라고 보고 있고, 쿠팡이 잠식할 수 있는 시장의 전체적인 총괄 지배력을 어느 정도는 방어할 수 있는 구축선 자체를 마련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사실은 뭐 물류회사가 독단적으로 하든 온라인 회사가 하든 상당히 오랜 시간과 오랜 투하 자본 자체가 됐는데, 이거를 좀 잘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업체들이 같이 손을 붙잡고 협업을 하는 구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쿠팡도 조금은 지금 주 7일 배송을 확대하기 시작을 했고, 제가 지난번에 아마 촬영할 때 아마 제 앞단에서 이제 녹화하신 분이 CJ 대한통운 관련된 분이라서 약간 부정적으로 했고, 저는 되게 긍정적으로 언급을 했고, 사실은 사석에서도 그런 말씀을 저는 되게 잘 될 것 같다. 그리고 뭐 그때 뭐 저희가 노조들이 뭐 반대를 한다. 근데 제가 이거는 수용할 수밖에 없는 카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실제로 주 7일 배송을 확대 시행하는 과정에서 노조와 관련된 얘기는 사실은 싹싹 사라졌고요. 합의점을 찾으면서 공급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두 번째로 주 7일 배송에 따른 효과 자체가 어디서부터 나올지는 사실 올해도 숫자 자체가 까봐야 되는 거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거는 대한통운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고질적인 문제점이 물류 캐파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감가상각비나 메인터넌스가 많이 들다 보니까 사실 투하 자본 대비 수익률 자체가 별로 좋지 않았다는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어찌됐든 간에 인력을 추가적으로 배송 횟수 자체를 늘리면서 이런 물리적 캐파 증설 없이 한마디로 시간적 캐파 자체만 확대시키면서 효율적인 구조로 가고 있어서 요거에 따른 효과 자체는 훨씬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의 트렌드는 그런 것 같아요. 과거에는 물류회사가 계약물류 자체를 따오는 과정에서 본인들이 물류만 구축을 하고 관련된 인프라 투자를 하고 했던 부분이 어느 정도 인프라를 구축해 있던 플랫폼 회사의 물류를 위탁해서 운영하는 형태로 전환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일정 부분 임대료 형태의 지급 수수료 계정만 내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형태보다는 훨씬 더 효율적인 사업구조 자체로 재편이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본격적인 효과 자체는 위탁 물류 비중 자체가 늘어나는 걸 주 7일 배송으로 소화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큰 플랫폼 회사하고의 실제 사업 연계가 이루어지는 시점이 소차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조금 판단을 하고 있고요. 아마 그거는 이마트 입장에서만 놓고 보면 네오물류센터의 위탁물류가 본격화되는 시점에 아마 그거 관련된 가시적인 성과 자체가 이루어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전체 업황 자체가 그런 트렌드로 흘러갈 거다라고 보는 게, 지난해 대한통운 실적만 놓고 보더라도 4분기가 영업이익이 거의 1,500억 가까이 상당히 높게 나왔고, 우리가 보는 위탁물류라고 하는 부분의 성장률 자체가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 실제로 회사도 언론 보도 뉴스를 잘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위탁물류와 관련된 수주 금액 자체도 2024년에 상당히 많이 늘어났고요. 그 추세 자체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마 이거 관련된 효과 자체는 조금 더 클 거다라고 보고 있고, 주 7일 배송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 쿠팡의 경쟁사가 유일하게 될 수 있는 사업 구조로 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 쿠팡 대 대한통운의 물류망 싸움이 조금 본격화되는 구간. 그러면 어찌됐든 쿠팡 입장에서 약간 아쉬운 면이 생기는 거지 대한통운 입장에서 아쉬운 면이 생기는 것 같진 않아요. 물론 1분기 실적이 딱 나와보고 2분기 올해 연간을 딱 지내봤을 때 정말 주 7일 배송을 하면서 주는 그분들한테 추가적인 발생하는 비용과 그들이 얻는 효익 자체의 상관 관계 면에서 플러스가 돼야 되겠지만, 뭐 현재 시점에서 놓고 봤을 때는 어쨌든 뭐 라스트 마일의 서비스 자체가 추가적으로 아이템을 확보하는데 그게 큰 돈도 없이 투자했다. 예,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매출액하고 이익이 늘어난다. 뭐 이런 형태로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올해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을 드렸던 건데, 반쿠팡 연대가 얼마나 쿠팡에 대항할 수 있는, 근데 제가 그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쿠팡의 MS를 잡아먹을 수 있는 건 아니다. 다만 쿠팡에 견줄 만한 서비스 인프라 구축 자체가 잘하는 회사들이 연합을 해서 구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쿠팡 입장에서는 어찌됐든 간에 상당히 큰 경쟁자 자체가 올해부터 관련 서비스 자체를 시행하는 구간이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2024년까지는 완전 그것도 아니었죠. 독주 체제 자체를 말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예, 심지어 그 독주 체제 자체를 말릴 수 없는 과정에서 쿠팡의 쇼핑 커머스 외에 제가 쿠팡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서비스, 그때 유통의 신인가요? 그 프로에 나와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쿠팡 플레이나 쿠팡 이츠나 이런 부분이 확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주목을 해야 된다.
예, 결국 쇼핑 커머스로 벌어지는 에비타를 가지고 그쪽으로 상당히 많이 쓰니까 그쪽 업체들이 상당히 위협을 발음하는 요소인데, 한마디로 이제 그런 전략 자체를 수행할 수 있었던 거는 쇼핑 커머스에서 뭐 이들을 견제할 만한 세력 자체가 없다 보니까 여기서는 상당히 많은 캐시카우를 창출해서 신사업 부분에 투자를 했던 거고, 사실은 그게 지금 언론 보도에도 계속 나오지만 배달의 민족의 상당히 큰 위험 요소, 그 다음에 쿠팡 플레이도 그 이후에 상당히 많은 좋은 작품들이 출시가 되기 시작하면서 OTT로서의 상당히 시장 지배력이 높은 회사로 전환이 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쿠팡이 가지고 있는 부분에서의 독주 체제를 어느 정도는 이제 브레이크를 걸어줄 수 있을 만한 이제 물류망을 구축한 대형 플랫폼 회사들의 연계 결합 자체가 이루어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다 하더라도 쿠팡의 성장 여력 자체를 제한시키기는 어려울 거다라고 보고 있고, 다만 쿠팡이 잠식할 수 있는 시장의 전체적인 총괄 지배력을 어느 정도는 방어할 수 있는 구축선 자체를 마련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사실은 뭐 물류회사가 독단적으로 하든 온라인 회사가 하든 상당히 오랜 시간과 오랜 투하 자본 자체가 되는데, 이거를 좀 잘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업체들이 같이 손을 붙잡고 협업을 하는 구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쿠팡도 조금은 부담스러워하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온라인 시장의 성장률은 뭐 1월 달께 나와봐야 알겠지만 계속해서 둔화가 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어쨌든 올해는 1, 2월 달이 영업일수 자체도 하루 적고, 그 다음에 탄핵 정국 이후에 상당히 많은 소비 경기 자체가 위축되는 현상, 그리고 우리나라 전체 GDP 성장률 자체도 오늘 뭐 올해 그 기획재정부에서 한 게 1.8%로 상당히 낮은 수치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부진한 영업 환경에서 회사들이 살아남기 위한 전략적 제휴가 어느 정도 빛을 발하느냐가 이제 결과물이 나타나는 원년이 될 거다라고 조금 보고 있어서, 저희는 이런 전략 자체를 어느 정도는 조금 응원도 하고 긍정적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회사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이 비춰지는, 그러니까 진짜로 이런 부분이 정말 의미 있는 경쟁력이었는지를 비춰지는 한 해가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거는 그 외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전략은 사실은 지금까지 추구했던 전략하고 별로 크게 다른 거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반대로 얘기하면 쿠팡 이외 회사가 이 정도 경쟁력을 구축해서 소비자들한테 어필한다면 다른 회사들이 가지는 조금 더 불안감과 한계점에 대해서도 조금 확인할 수 있는 원년이 되지 않을까. 한마디로 시장은 거의 뭐 2강 체제라고 보기도 어렵지만 1강 1중 체제로 상당히 굳혀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네이버도 있는데 네이버는 제가 담당하고 있는 회사가 아니라서 일단 빼서 1강 1중 체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